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죠. 너무 덥다 보니까 몸도 잘 안 움직이게 되고 입맛도 없고 모든 일에 의욕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독자분들 시원한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울 땐 시원한 카페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뭔가 마음이 쉬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요. 오늘은 더위에 지쳤을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7월에 읽은 책 빠른 속도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진화하는 언어입니다. 이 책은 언어학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같은 책이었어요. 우리 인간도 같은 동물이지만 그래도 동물과 구별돼서 최상의 포식자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언어 때문이지 않을까? 인류의 가장 큰 발명품이 언어라고 생각하는 학자분들도 많은데요. 이 책은 138억 년 전 우연히 생겨난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언어학은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비유해서 컴퓨터로 정보를 전달하듯이 언어 역시 발신자에서 청중으로 단순히 전달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모텐 크리스얀센과 닉 채터는 언어는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대화가 빚어낸 역사적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스처 게임을 통해 설명하는데요. 제스처 게임은 참가자들이 인간의 발성 기관이 낼 수 있는 소리만을 사용해 칼, 물, 호랑이 같은 명사와 요리하다, 사냥하다, 자르다 같은 동사부터 형용사까지 다양한 의미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게임인데요. 게임이 반복되다 보면 좀 엉뚱하고 과장된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단순화되고 패턴화됩니다.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해 만들어낸 소리들이 언어로 발전했고, 언어는 그래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지은 가장 짧은 소설 아기 신발 팝니다. 신은 적 없음은 단순히 신지 않은 아기 신발을 판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지만 아기 신발을 준비해뒀지만 아기가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결국 언어는 문화적 규범, 간습, 가치, 간행, 규칙, 사회적 역학 등등이 보이지 않는 빙산처럼 존재하고 우리가 실제로 소통할 때 사용하는 단어, 구호, 문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에 빙산의 숨겨진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등 공감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능력이 향상되어야 언어 역시 발달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부분만 들어보셔도 제가 왜 언어학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같은 책이라고 했는지 느껴지시죠? 이외에도 언어의 찰나적 속성이나 언어의 가벼운 속성, 무한성 등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었어요. 나가는 글에서는 인공지능, 특히 챗 GTP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요. 나가는 글이 또 압권입니다.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면 좀 책 좀 읽어볼까 하는 마음 드시잖아요. 그런 기분 드실 때 한 번쯤 읽어보셔도 넘넘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미셸 렌트 허쉬의 젊고 아픈 여자들입니다. 이 책은 도서출판 마티에서 애 시리즈로 출간한 두 번째 책인데요. 애 시리즈 첫 번째 책은 저도 북튜버 겨울 서점님을 통해 알게 돼서 읽게 됐었는데요. 많은 분들도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캐시 박홍의 마이너 필링스입니다. 이 책은 한국계 미국 이민자 2세대 작가인 캐시 박홍이 이민자이자 여성으로서의 소수적 감정 마이너 필링스를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였는데요.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고 저도 너무 잘 읽은 책이었어요. 이 시리즈 두 번째 책 미첼 렌트 허슈의 젊고 아픈 여자들 역시 너무 잘 읽어서 세 번째 시리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고 아픈 여자들의 저자는 20대의 고관절 수술, 비만세포 활성화 증후군, 라인병,
질병, 갑상샘암, 아나필락시스 등을 겪으면서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와 다른 여성들의 사례를 엮고 젊은 여성들의 질병, 그 질병으로 인해 느끼는 차별과 고통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젊고 아픈 여성들은 사랑, 우정, 일 등에서 정상성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의 시작에서 저자는 뇌종양에 걸린 여성을 남성이 떠날 확률이 같은 병에 걸린 남성을 여성이 떠날 확률보다 10배가 높게 나왔던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면서 중병 진단을 받게 될 경우 사회가 요구하는 젊은 여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나의 몸 때문에 연인이나 남편에게서 버려질 수 있다는 여성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은 질병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만나게 되더라도 다들 뭐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동병상련을 느끼기 어렵고 또 주변 친구들은 다 젊고 아픈 데가 없는데 혼자만 아프다는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이 뭐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아픈 몸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프지 않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젊은 여성이 말하는 고통을 뭐 상상의 병이나 정신과적 문제로 분류되는 질환이라고 판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할 때 실제하는 증상임을 신체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또 실제로 젊은 여성 환자의 증상을 가볍게 여겨서 좀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진단을 받아 치료에 애를 먹는 사례가 책에 등장하기도 해요. 여기에 성정체성, 인종, 섹슈얼리티, 계급 등 다양한 정체성이 더해질 경우 더한 차별과 불편, 억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별, 나이, 성 정체성, 인종 등에 상관없이 내 몸의 질병을 질병 그 자체로만 인식하고 아픈 몸을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치료받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좀 당연해져야 하지 않나, 이런 너무 당연한 생각을 하며 읽었던 책 같고요. 젊고 아픈 여성에 대한 모든 게 담겨있는 책이었어요. 문장도 쉽게 읽히고 페이지 수도 한 300페이지 정도의 글밥도 이렇게 딱 읽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너무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라영 작가님, 전범섬 작가님의 살리는 맛입니다. 이 책은 두 작가님이 한 달에 한 번 12개월 동안 주고받은 24편의 편지를 엮어서 낸 책인데요. 비건이즘과 비건 지향, 동물보호, 기후위기 등과 함께 서로의 일상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이 책의 독특한 점은 표지 설명을 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지에 전체적으로 연두색 배경이 깔려 있다. 가장 위 왼쪽에 세로 쓰기로 이 책의 제목 살리는 맛이 쓰여 있다. 상단 가운데의 주황색 소매 아래로 누군가의 손이 보인다. 그 손은 주황색 장바구니 손잡이를 쥐고 있다. 아래로 늘어진 장바구니에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갈색 버섯, 보라색까지 초록색 강낭콩과 파, 그리고 푸른 지구가 담겨 있다. 왼쪽 하단에 이 책의 부제인 식탁과 세상을 연결하는 비건 살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가 쓰여 있다. 책의 표지는 기본적으로 시각 디자인이지만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표지 디자인을 충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표지 설명을 따로 적어두고 또 책이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으로 나올 경우 표지 디자인을 시각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소수자성까지 생각하는 작은 배려가 책의 취지와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책의 서문은 이라영 작가님이 쓰시고 에필로그는 전범섬 작가님이 쓰셨는데요. 이라영 작가님은 작가님의 일상에서 시작해서 비거니즘과 기후위기 담론으로 넘어가고요. 전범섬 작가님은 동물구조 활동을 비롯한 여러 활동에 관련한 이야기에서 거대 담론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인데요. 이라영 작가님의 프롤로그에서 나는 우리가 모두 비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이렇게 먹어도 되는가? 이렇게 소비하며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죽이며 살아도 되는가를 질문한다. 왜 먹는가? 무엇을 먹는가? 누가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 라는 무수한 질문 속에서 찾게 되는 것, 맛보다는 정치다. 먹거리는 자연과 인간의 피, 땀, 눈물로 만들어진다. 내가 지향하는 비건은 궁극적으로 착취 최소화다.
완벽하게 착취하지 않는 삶의 가능성은 차마 말하기 어렵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맛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마음만큼이나 고통을 표현하려는 마음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요리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내 몸이 편한 동시에 지구도 편하기란 어렵다. 그런 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비건 실천은 내 몸을 많이 쓰는 일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거대하지 않지만 내가 입고 먹고 버리는 거, 내가 관심 갖는 거,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돼서 거대 담론으로 확장해서 나가는 느낌이면서 굉장히 차분한데 읽고 나서 큰 울림을 주는 문장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라영 작가님이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아오셨을지가 보이는 문장들이라 작가님의 글 모두를 필사하고 싶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전범선 작가님은 에필로그에서 동물 해방물 물결에서 이제 임재군의 새로 만든 소 보금자리에 대해 얘기하세요. 불법 농장에서 구조한 소 5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소 농장주가 되었다는 얘기, 산림꾼들이 권력을 잡으면 국가 경제가 나라 살림이 된다, 기후 생태 위기에 맞서는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조화가 필요하다 등 뭔가 좀 행동을 촉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글들이었습니다. 일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좀 하나의 흐름으로 읽으면 좋은 책 같고요. 두 작가님이 글을 쓰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셔서 책 읽는 재미도 굉장히 좋았어요. 또 알고 보니 두 분 다 강원도 출신이더라고요. 이라영 작가님이 순수 만들어 먹은 비건 음식이 이렇게 중간중간 사파로 들어가 있는데 그림이랑 요리법을 좀 보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저도 뽕이봉구 초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동물권에 관심이 많지만 비건을 실천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책이고요. 좋은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뭐 기후위기나 동물복지에 대한 담론은 좀 무겁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무거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좀 묵직한 울림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더운 여름 무거운 책 읽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읽어봐도 너무 좋은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달 제일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임의진 작가님의 숫자 사회입니다. 이 책은 최재천 한홍구 교수님의 추천서를 믿고 구매해서 읽은 책인데요. 돈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어떤 공동체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지 대안까지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목표가 좀 돈을 많이 버는데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끌에서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 코인 등등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외에 절실한 꿈이나 뭐 행복한 일 이런 것보다 그냥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꿈인 사회가 딱 지금 같은데요. 임의진 작가님은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돈을 맹목적으로 쫓는 원인을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김태형 교수님의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 해서 말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민족성을 정반대로 해석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조선시대부터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마을 공동체가 했고 그러다 보니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모두 더불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너무 튀면 안 되니까 중간이 좋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다양성이 훼손되고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나누는 기준이 되면서 비교와 차별화의 욕구가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중산층과 실제 중산층의 경제 규모 간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더 돈을 쫓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요. 임의진 작가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한국형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한국형 공동체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면도 있었는데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돈이 모든 가치를 우선하는 지금 시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고요. 돈에 대한 욕망만 맹목적으로 내비치는 게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씁쓸한 마음이 들면서도 돈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좀 인정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낸시 프레이저의 자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입니다. 이 책은 일단 너무 재미있어요. 이 책은 자본주의가 돌아왔다로 시작하는데요. 자본주의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경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낸시 프레이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본주의를 다시 꺼내서 확장적 의미로 다시 개념을 정립하고 식인 자본주의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주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프레이저는 자파의 길에서 자본주의는 경제를 존립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경제적 영역들을 모두 빨아먹으면서 여러 가지 방패를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지금 시대 자본주의를 식인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자본주의 경제에 잡아먹히고 있는 비경제적 영역을 돌봄, 인종제국 등에 대한 착취와 수탈, 자연에 대한 착취와 무책임성, 정치 갈등 등 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본주의를 비경제적 영역까지 포함해서 확장적으로 사고하며 자본주의는 경제 한 유형이 아니라 사회 한 유형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도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확장적으로 자본주의를 해석하게 되면 자본주의를 대신할 사회주의 역시 좀 확장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사회주의는 통념상 계급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지만 계급 문제만이 아니라 젠더와 성, 인종적, 민족적, 제국주의적 억압, 비인간 자연에 대한 수탈, 정치적 지배의 불균형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책은 잠깐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하느라 흐름이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할 만큼 집중력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진짜 너무 재미있게 읽은 책이에요. 21세기의 공산당 선언을 읽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자본주의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하고,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프레이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본주의 경제가 분리해놓은 생생과 재생산, 착취와 수탈,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인간 사회와 비인간 자연, 이 제도적 경계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이 경계선, 구획을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다시 그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관할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넓게 확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너무 새롭게 느껴졌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예전보다 좀 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자본주의를 대신할 대안 역시 결국은 소수자성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었던 따뜻한 책이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국제적 노동가 활동가 단체인 워킹클래스 히스토리가 지은 노동계급 세계사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 5월의 봄에서 출간이 됐는데요. 5월의 봄은 지난해 출판인이 뽑은 올해 출판사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강주 민주화 운동 5월 정신을 이어보자는 의미에서 출판사 이름을 5월의 봄으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라는 모토로 빈곤 문제, 노동 문제, 소수자의 인권 등에 대해 다룬 책을 많이 출간하는 정말 좋은 출판사입니다. 노동계급 세계사는 제가 2달 넘게 3달 가까이 좀 붙들고 있었던 책인데요. 이제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건 노동자 계급이지만 지금 시대 우리의 잠재된 힘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분열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열에 맞서 싸우고 다른 노동자 집단들을 연대해야 우리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우리의 힘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계급 투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예요. 최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동안 벌어졌던 투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3.1운동, 1980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항쟁 등도 실려 있고 중간중간 내가 아는 역사적 사실을 만나는 재미도 좀 쏠쏠합니다. 저는 이 책을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 읽었는데요. 첫 장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읽어내려가도 좋긴 한데 이제 사전처럼 그날 일어났던 역사적 투쟁에 대한 사실만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한 책이라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가까운 데 두고 좀 오늘 하루 일어난 투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이 8월 2일이거든요. 8월 2일에 일어난 투쟁에 대해서 읽으면서 1년 동안 천천히 읽어도 뭐 연대의식이나 노동자의 힘 이런 게 생겨나서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자기 전이나 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여유 시간에 읽어도 좀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읽으면서 인상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인덱스를 붙이면서 읽었는데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투쟁에서 이겼던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소장용으로만 가지고 계셔도 너무너무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2권입니다. 레미제라블은 올해 대작으로 읽고 있는데 2달에 한 권씩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워털루 전투로 시작이 되는데요.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의 패배로 이제 나폴레옹 1세의 지배가 끝나고 루이 18세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왕정 복고를 알린 전쟁이었는데요. 레미제라블은 1832년 6월 본기가 주 소재이기 때문에 워털루 전투가 굉장히 중요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빅토르 위고가 쓴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한 90여 페이지 정도 이어지거든요. 길게 보면 프랑스 혁명 시기를 1789년부터 1871년까지로 보는데 이렇게 볼 경우 워털루 전투가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빅토르 위고도 중요하게 다뤘겠지만 읽는 저는 책장이 안 넘어가서 정말 고생한 장입니다. 워털루 전투에 대해서 힘겹게 읽고 나면 이제 장발장이 감옥에서 탈출해서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학대받던 코제트를 구해내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또 수술을 읽게 되는데요. 형사 자베르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우연히 수도원으로 숨어들면서 수도원에 대한 또 빅토르 위의 생각이 또 한참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책장이 안 넘어가요. 힘들게 수도원 얘기를 읽고 나면 이제 시체 대신 간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탈출하는 장발장의 이야기가 또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거든요. 한 권의 책이 이렇게 책장이 정말 안 넘어가는 부분 반, 책장이 수술 넘어가는 부분이 반인 책은 저는 레미제라블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천천히 잘 읽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읽을 때마다 구독자분들께 진행사항 알려드릴게요. 구독자분들도 제가 꼭 완독하기를 응원해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유시민 작가님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입니다. 이 책은 지난달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뼛속까지 문과생이던 유시민 작가님이 과학책을 통해 인간과 사회, 우주 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을 골라 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유시민 작가님을 워낙 좋아해서 유시민 작가님 책은 가리지 않고 읽는 편이긴 하지만 이번 책은 진짜 너무 잘 읽은 책이에요. 워낙 많은 북튜버 분들이 소개를 해주셨고 베스트셀러 1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책인데요. 저는 좀 과학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느낌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좀 가벼워진 느낌? 좀 장기적인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순간을 어떻게 충실하게 보낼 수 있을지, 우리의 삶도 태양도 우주도 끝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서 좀 해방된 느낌? 대신 역사는 길게 내다볼 수 있는 힘, 이런 감정이 생기게 한 책이고요. 팟빵 매거진으로 유시민 작가님과 정희진 작가님이 함께 하신 유시민의 문과공 방송으로 청취하실 수도 있고요. 이번 7월 말에 돌베개 출판사에서 장강명 작가님, 가수 요조님과 함께 책 이게 뭐라고의 과학 버전, 과학 이게 뭐라고 공개 방송한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방송 엄청 재미있어요. 배꼽 잡고 봤던 방송인데요. 책과 함께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는 워낙 최고의 작가님이라 많은 구독자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소개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 역시 지난주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저의 최애 작가 장강면 작가님의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장강면 작가님은 스스로를 사회파 소설가라고 하시는데요. SF 소설이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하면서 쓴 책이라 작가님 스스로 STS, SF 소설이라고 표현하세요.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에는 총 7편의 단편이 실려 있고요. 염력치의 이식수술, 인간관계 예측 분석, 갭, 증강현실 기술, 체험 공유 기계 등이 상용화되어 있는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진 소설이라 좋았어요. 이 책은 SF의 장르적 재미에 빠져 책을 읽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하는 책인데요. 데이터 분석 앱으로 연애 기간이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할까?
체험과 기억을 공유해서 피해자의 경험과 기억을 가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가해자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까? 공감이 새로운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채도만 조절해서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상현실인지 실제인지 혼란스럽지 않을까? 고통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고통조차도 채도를 조절해서 사라지게 한다면 나의 삶은 정말 완벽해지는 걸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두운 단면들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소설집이었고요. 이번 소설집을 읽으면서 역시 장강민 작가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던 책이에요. 아직 장강민 작가님의 책 읽어보지 않는 구독자분들 이 책으로 시작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름 휴가 때 읽어보셔도 너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책 소개 더 궁금하신 구독자분들 위해서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지금까지 7월에 읽은 책 9권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여름은 폭우와 폭염이 너무 심해서 기후위기가 피부에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나부터 일상생활에서 좀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쉽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도 해보는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